자, 그러면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례대로 변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W1, W2, W3, W4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시점에 시험 점수의 y-값을 입력을 해줬죠. 시험 점수의 네 시점별로 입력을 해줬고요. 두 번째, 초기값이 설정이 됐고요. 세 번째, 변화율을 잠재 변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가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놓고 보시면 초기값과 각 측정 변수들 사이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제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율에는 0, 0.33, 0.67, 1.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0, 1, 2, 3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0, 1, 2, 3이면 초기 변화율은, 자, 이 값이 초기값이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뭡니까? 알파 i가 될 거예요. 알파 i가 되는데 여기에 초기값에 해당되는 변화율은 어떻게 해요? 알파 i. 그 변화가 없죠. 변화 없으니까 0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i에서 1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30점으로 갔을 때 증가율이 1이고 30점에서 40점으로 갔을 때 증가율이 1이 되겠죠. 즉 증가율, 변화율이 1로 현재 동일하게 잡아놨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변화율을 동일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구조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구조 방식하고 동일하게 체크를 해서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실행을 시키는데 이 자료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LGM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가 있는데 이 출력 결과에서 맨 처음에 보는 것은 모델 핏이죠. 모델 핏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에 보는데 모델 핏은 일반적인 에이모스 구조 방정식에서 보는 모델 핏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이턴트 그로스 모델 잠재 성장 모형에도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형 적합도는 이 값들은 일반적인 구조 방정식에서 보는 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Q는 요 값이죠. 카이 제곱 나누기 DF Q 또는 놈드 카이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동일한데 요 값은 기준값 3, CFI TLI는 0.9, RMSA는 가능하면 0.08, 아무리 커도 0.1, 가장 좋은 거는 0.05 미만이 되겠죠. 요것을 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도 먼저 모형 적합도를 봅니다. 자, 확인해 본 결과 Q 통계량이 3보다 작았고요. CFI 0.972, TLI 0.979, 0.9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MS의 값을 보면 RMS의 값도 0.092죠. 0.1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얼마?
우리가 이거 쓰지만 가능하면 0.08,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0.6보다 작은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 모형, 시험 성적에 네 시점의 시험 성적의 변화에 관련된 잠재 성장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에스티메이트 값을 가보겠습니다. 에스티메이트 값에 보시면 일반적인 에이모스의 구조 방정식에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요 두 가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여기에 요게 B값, 그 다음에 SE, 베타, T, P값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SE 값, TP 이런 값이 안 나오죠. 잠재 성장 모형에서는 이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재 성장 모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여기 mean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mean이라고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그리고 코베런스 코릴레이션 이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살펴보면 에스티메이트라고 되어 있죠? 요게 B값입니다. 표준 오차가 있고요. T, P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초기 값이 얼마냐? 46.164란 얘기고요. 변화율이 얼마냐? 28.712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은 46점이란 얘기예요.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은 46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1학기 중간고사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보고 2학기 기말고사를 봤을 때 그거의 변화율이란 얘기예요. 즉 계산하기 쉽게 초기값을 46점이라고 생각하고 변화율을 28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의 평균은 46점이에요. 1학기 기말고사는 이 46점에다가 28점 변화율이 추가된 거예요. 얼마가 됩니까? 74점인가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P-밸류가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모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종속 변수의 시험 점수값만 변화율을 줬는데 그리고 요 변화율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약을 안 줬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0.33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 변화율을 더블 클릭하면 파라미터에 지금 0.33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제가 1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0.67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얼마로 줘야 될까요? 체크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은 이제 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이제는 3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형을 살펴보면 종속 변수의 시험 점수의 4시점 측정 데이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이 나옵니다. 변화율에서 핵심은 이 변화율을 0, 1, 2, 3으로 바꿔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요 부분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건적 모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분석 옵션에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추가하는 게 이 부분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추가할게요. implied moment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체크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결과를 보면 일단 모델 핏을 먼저 보죠. Q 값이 1.769로 3보다 작게 나와 있고요. CFI하고 TLI 값이 0.974와 981로 0.9보다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 RMSE 값을 살펴보면 RMSE 값이 088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 모델에서 이걸 0, 0.3, 0.6, 1로 그냥 놨을 때와 0, 1, 2, 3으로 놨을 때의 적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RMS의 값이 0.09대였는데 0.08대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스티메이트 표에 살펴보시면 이곳에서 초기값은 46.129인데 변화율이 달라졌어요. 변화율이 달라서 얼마입니까? 9.594로 달라졌죠. 아까는 26점이었는데 9.594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모델에서는 지금 모델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변화율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식에서 어떻게 썼느냐면 yij는 알파 i 플러스 베타 i tj의 플러스 입실론 ij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 초기값이 얼마였냐면 대충 46점이었고 변화율이 소수점을 빼고 생각하면 9점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자, 알파 i 그대로 쓰겠습니다. yij는 알파 i 46 플러스 자, 그럼 베타 i가 되겠죠? 베타 i가 얼마입니까? 베타 i가 9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까는 여기에 0.33, 0.67, 1.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 2, 3으로 1이 됐죠. 즉 아까는 0.33점이었어요. 그래서 0.33점하고 26점이 됐던 거고 지금은 변화율이 얼마가 됐죠? 1이 변화가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변화율에 해당되는 부분 이 값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 0.3, 0.67, 1.0으로 주게 되면 26점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를 0, 1, 2, 3을 주면 9점으로 나오겠죠. 근데 계산을 할 때 여기 변화율을 0.33으로 0.33, 0.33, 0.33씩 증가한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기 쉽게 위해서 0, 1, 2, 3으로 계산을 해주면 중간고사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1학기 기말고사로 갈 때 얼마가 증가한다? 9점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2학기 중간고사를 할 때 얼마가 증가한다? 또 9점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표에 보시면 출력 결과에서 여기 결과에서 맨 아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요 표가 하나 출력이 돼요. implied mean이라고 하는 표가 출력이 되는데 요 출력된 것이 옵션에서 뭘 체크한 겁니까? 요거 implied moment를 체크하면 출력 결과에서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볼게요. W1이라고 돼 있죠. W1 초기 값이 46.129고요. 자, W1이 얼마입니까? 1학기 중간고사죠? 46.129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변화율이 얼마냐면 9.594네요. 9.594가 됩니다. 그리고 W2 시점은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거예요. 46하고 9를 더하면 55. 대충 보면 55.723인가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55.723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측을 하려면 이 식에다가 입실론 IJ는 오차니까 나중에 식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 식에다가 이 변화율과 요 값을 요 자리에 집어넣고 계산해 줘야 W1, W2, W3, W4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의 각각의 시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옵션을 하나 주면 implied moment라는 옵션을 주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점수를 각각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초기 값이 있는데 건드릴 필요가 없다. 변화율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먼저 뭐를 그냥 이렇게 0, 1, 2, 3이라는 변화량을 준다. 요게 뭐냐? 변화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이 잠재 성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변화율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변화할 것 같으면 0, 1, 2, 3 이런 형태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 모형에서 플러그인의 글로스 커브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반복 횟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3회를 선택하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회를 선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기 값은 0, 그 다음에 마지막이 1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5회, 4회, 5회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이 되니까 요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4회 했을 때 0.33, 0.67, 1 됐었죠. 그러면 5회로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될까요? 0, 1로 시작해서 이 값들이 등간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준다? 여기를 1, 2, 3, 4로 변화해주면 될 겁니다. 자, 4회 모델을 하면 이런 모델이 나오겠죠. 4회 모델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차례대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변화율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변화율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0, 1, 2, 3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초기 모델을 설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초기 값에 무조건 설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기 값이 무조건 설정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초기 값에서 측정 변수로 가는 부분들은 1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정을 안 합니다. 수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 변화율이 있는데 변화율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수정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선형적 변화일 때는 이렇게 선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0,VA라고 되는데 요거 차는 뭐냐? 이 오차항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시점 하나만 생각해 주면 첫 번째 시점에 1학기 중간고사의 측정 값이고 오차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오차항들의 평균하고 분산이에요. 평균하고 분산인데 자, 기본적으로 오차항들은 평균은 0입니다. 오차항들의 평균은 0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0이라고 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VA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베리언스, 이제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시점의 오차항이 VAR로 동일한 문자로 썼죠. 동일한 문자로 썼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시점에서 분산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제로는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즉 1학기 중간고사의 오차항들의 평균은 0으로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 모델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표준 편차가 동일할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실제 모형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오차항을 더블 클릭해서 평균은 0인데 분산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각 시점의 분산을 모두 지워줘요. 그럼 이 자리는 빈 공백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의 오차항의 평균은 무조건 0이라고 우리가 강제로 에모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산은 표준 편차는 실제 데이터에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 시점의 분산과 이 시점의 분산들이 각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계산한 값으로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실제 예측 값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평균하고 표준 변화율이 좀 달라졌죠. 평균하고 변화율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게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어떤가? 예측값도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모델 핏을 보면 자, Q 통계량 살펴보겠습니다. 1.206이죠. 그 다음 CFTRI 보겠습니다. 값이 아까하고 비교해서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 값이 분산을 주었을 때는 분산을 VAR로 그대로 놨을 때는 이게 1.7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CFI TLR 값도 지금 0.996, 0.995였는데 이거보다 조금 낮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RMSA 값이 있었는데 RMSA 값이 보면 눈에 띄게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 0, 0.33, 0.67, 1.0으로 뒀을 때가 0.9, 0.09였었고요.
두 번째가 0, 1, 2, 3으로 될 때 0.088이었었어요. 그런데 오창의 분산을 제약을 하지 않으니까 값이 더 좋아졌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모형을 좀 더 잘 적합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수정하는 부분들이 두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선형적 변화를 준다. 그 다음에 오창의 분산을 제약을 달리 해준다. 이 부분을注意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다시 파워포인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거 모형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에 이렇게 Q통계량, CFI, TLI, RMS의 값이 나왔다. 그리고 초기값, 변화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정값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잠재성장 모형의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모델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파일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모델은 종속 변수만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모델로 뭘 생각했냐면, 시험 점수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독립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IQ라는 변수를 생각해 보죠. 즉,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IQ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IQ라는 변수를 뭘로? 독립 변수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잠재 성장 모형에서 독립 변수가 있는 모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모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형에서 독립 변수가 있는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독립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IQ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 IQ라는 변수가 어디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좀 더 정확히 따지면 이 시험 점수는 결국 뭐예요? 초기값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험 점수가 변화가 되는데 IQ에 따라서 변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IQ라고 하는 측정 변수가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델에서, 데이터에서 IQ라는 변수를 이렇게 꺼내주면 안 이쁘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IQ라는 변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IQ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변수에서 데이터가 IQ가 어디에? 초기값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율에 영향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왜 연결이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구조 방정식에서 모델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조 방정식에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을 때, 자, 외생 변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모델로 이런 모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모델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그리고 이렇게 가는 모델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측정 변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측정 변수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때 구조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모형을 설정을 할 때 측정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당연히 오차항이 있겠죠. 오차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를 받으면 오차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관계를 볼 때도 외생 변수에서 내생 변수 화살을 받았으니까 여기 오차항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내생 변수에 내생 변수로 연결을 받았으니까 오차항이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잠재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할 때 상관관계는 외생 변수 사이에서는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생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관계 설정할 수 없어요.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사이에도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의 상관관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는 무엇은 가능하냐? 인과관계는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인과관계에서.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그럼 상관관계가 가능한 건 뭐냐? 외생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 설정이 가능해요. 내생 변수 간,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 설정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차항이 있는 잠재 변수는 상관관계 설정이 없어요. 오차항이 없는 외생 변수에는 상관관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지금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에는 상관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외생 변수니까 상관관계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IQ가 초기값에 영향을 주고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가 생기냐? 기본적으로 화살표를 받았기 때문에 오차항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오차항이 존재하면 상관관계 설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일단 관계를 끊어요. 끊고 그 다음 IQ에서 초기값 이렇게 그러죠. 자,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원래 이런 화살표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외생 변수는 화살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할 거예요.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냥 그리겠다라고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또 이렇게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IQ라고 하는 초기 독립 변수가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모델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차항이 있어야 돼요. 오차항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오차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오차항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오차항들 사이에는 무엇을 쓰냐? 상관관계 설정을 가능합니다. 공분산 설정하듯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차항들의 이름을 줘야겠죠.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을 에러 1, 에러 2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2와 2라는 동일한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안 되겠죠. 동일한 이름을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차항들은 100, 200으로 주겠습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결과가 나오고요. 동일하게 뭐가 나옵니까? 모형 적합도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Q값 2.702, CFI 0.962, TLI 0.946 적합도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 RMS의 값을 보면 RMS 값이 좀 있으면 조금 높죠. 조금 모형이 좀 좋은 모형,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단 적합했다고 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초기값과 변화율이 나오고요. 초기값과 변화율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추가됐죠. IQ가 초기값과 IQ가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잠재성장 모형, 독립변수가 없는 모형에서 선정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추가된 부분, 여기가 추가된 부분이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IQ는 시험 성적에, 초기 시험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IQ가 초기 시험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줍니다. p-밸류가 0.0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 IQ는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네요. 따라서 IQ는 시험 점수와 시험 점수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IQ가 1점 높을수록 IQ가 1점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점수는 0.285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IQ가 1점 높을 때마다 변화율이 시험 점수가 172점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시험 점수를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역시 다시 PPT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성장 모형에서 이런 모형이었었죠. 이 모형에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렇게 모델을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상관관계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끊을 거예요. 상관관계 설정되어 있는 걸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IQ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연결시켜주고요. 마찬가지로 변화율에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차항들이 있으니까 오차항도 마찬가지로 이 오차항들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삭제했었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평균은 0인데 뭘로? 분산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적합도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립변수가 없는 잠재성장 모형과 독립변수가 하나인 잠재성장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변화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변화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변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모델에서 이렇게 된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변화율이 초기값이 있고 변화율이 있는데 변화율이 0, 1, 2, 3 된 모델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비선형적 모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이걸 복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사한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은 2차식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2차식으로 수정할 거예요. 수정을 하는데 일단 먼저 뭐 할 거냐?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사하면 이름도 같고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 평균하고 표준 편차예요. 평균하고 분산입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은 동일하게 가져왔는데 요 부분을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 첫 번째 더블 클릭, 이 잠재 변수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과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텍스트를 쿼드라틱이라고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선을 연결을 해줘요. 연결해주는데 우리가 이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한 부분에 일단 여기 보면 0, 1, 2, 3이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0, 1, 2, 3 이런 어떤 형태로 줄 건데 이게 뭐냐?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인데 그럼 변화율 두 개가 있는 슬로프라고 하고 쿼드라트라고 하는 두 개의 변화율이 있는데 첫 번째 변화율은 선형적인 변화율을 잡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선형적인 변화율을 잡을 거예요. 비선형적인 변화를 잡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떻게 잡으냐? 0. 자, 차례대로 0, 1, 2, 3이었죠. 0, 1, 2, 3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0 잡아주고요. 1 해주고 여기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잘 보이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0, 1, 2, 3이었어요. 자, 여기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차례대로 바꿔줄 건데 요 값을 제곱을 할 거예요. 요 값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되냐? 차례대로 쓰면 0, 1, 2, 3인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4, 9가 되겠죠. 0, 1, 4, 9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0, 1, 4, 9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가 나오고 추정된 평균값이 예측된 평균값이 나오고 있죠. 이 모델이 뭐냐? 비선형적인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비선형적 모델의 B값이 있고 이건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 자료는 어떻게 변한다? 선형적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이 유의하면 시험 점수는 선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모델이 됩니다.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하는 모델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비선형적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장 기본은 그냥 어떻게 냐 제곱을 해줬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달라지느냐? 자, 앞에 모델을 이 모델을 살펴볼게요. 이 모델이었죠. 자, 이게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해서 제가 선형적 0, 1, 2, 3을 써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써준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의 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요 2차식 모형에서 0, 1, 2,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0, 1, 2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0, 1, 2, 3으로 줬는데요. 여기 값을 A, 여기 값을 B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제가 0, 1, 2, 3으로 주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0, 1로 잡았으니까 처음엔 0에서 1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근데 여기 A로 잡아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계산하란 얘기예요. 계산했던데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3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요게 1이었는데 요게 그 다음에는 1 커졌는데 얼마? 3 커져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그 변화율을 실제 1차년에서 2차년에서 변화율과 2차년에서 3차년에서 4차년으로 변화할 때 여기 부분은 데이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A, B로 잡아서 설정을 해주면
아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값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A, B로 설정을 해주니까 A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 1.873이고 우리는 원래 얼마로 잡았습니까? 0, 1, 2 0, 1, 2, 3으로 됐는데 이 부분을 계산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 1.87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238이 되겠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 2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변화할 때는 약간 성적이 감소했다가 3차년도에 4차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로 갈 때는 좀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예측값은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우리가 변화율을 지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하는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우리 지금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별 IQ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하나만 독립 변수로 잡았는데 변수를 두 개를 잡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측정 변수로 잡은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이어야 되느냐? 연속형 변수이어야 됩니다. 연속형 변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성별과 같은 변수, 범주형 변수죠.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라는 것으로 만들어주죠. 즉 성별이라는 변수를 0, 1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비선형적 모델을 살펴봤는데 비선형적 모델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율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만드는 변화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형적인 변화, 처음에는 완만하게 변하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 또는 처음엔 급격하게 변하다가 다음에 완만하게 변할 수도 있죠. 즉 선형적으로 변화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선형적 변화가 달라질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잠재 성장 모형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잡아줄 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0, 1, 2, 2. 그 다음에 여기 세컨드 슬로프에서 0, 0, 0, 1, 2, 3. 요게 부는 부분이 조금 조금 머리 아픈데요. 이 부분을 변화를 주면 4회 이상의 4회 이상의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변화율이 특정 시점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델도 잠재 성장 모형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잠재 성장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모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종속 변수가 하나 있었을 때 그 하나의 종속 변수가 시간 간격을 달리해서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또는 삶의 질, 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합니다. 입원 환자들의 삶의 질 또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이 암 환자가 수술 당일 또는 수술 당해 연도에 삶의 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 1년 후, 2년, 3년의 각각의 시점에 삶의 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환자들의 우울 점수, CSD 같은 거 또는 PHQ라든가 이런 점수로 되어 있는 이런 변화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종속 변수가 있었을 때 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의 변화를 잠재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모델을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한다. 이 값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회귀 분석 모델을 해서 확장했다는 패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G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회귀 분석을 확장한 모델이고요. 잠재 성장 모형을 구조 방정식을 확장한 모형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석으로 잠재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시간 간격을 같이 해서 동일하게 3회 이상 측정한 자료의 잠재 변수로 이 삶의 질의 변화가 어떤 선형적인 변화가 있는지 또는 비선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모델이 구조 방정식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잠재 성장 모형이다. 그리고 이 잠재 성장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모형 적합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재 성장 모형에 대한 얘기 살펴본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